예, 이번 시간에는 204페이지 연말정산 실무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필요 서류,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수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정보를 갖고 우리 연말정산 실제 진행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급여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정리를 다 했는데, 자, 연말정산으로 들어오면 도대체 연말정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무사랑 메인 페이지에 오른쪽에 보시면 내비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비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뉴젠 내비라고 팝업 창이 뜹니다. 그 옆에 메뉴가 있는데 역화살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클릭을 해보시면 연말정산 진행해야 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관련되는 부분, 우리 급여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 다 정리를 했었죠. 그 다음에 명세서 작성, 근로소득, 신용카드, 외국인 단일 세율, 기부금,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고요. 제출해서 추가자료에 들어가서 쭉 진행해서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나 신용카드 소득 세액공제, 소득공제, 기부금, 의료비 명세서가, 지급 명세서가 이 추가자료 입력에서 바로 정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바로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1대1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표현도 되어 있기도 하지만 명세서 작성 1, 2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연말정산 자료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말정산에 대한 흐름을 잘 모르실 때에는 뉴젠 내비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확인해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제가 이 교육 처음 시작할 때 작업 연도를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작업 연도를 2019년도로 변경한 걸 확인을 못했네요. 자, 다시 작업 연도를 2018년도로 변경한 이후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들어가게 되면 자, 왼쪽에 보시면 계속 중도 총괄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근로자와 중도 퇴사자 전체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연말정산은 계속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사원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사원들을 F3번 전체 사원으로 해서 계속 근무자를 모두 불러오겠느냐라는 멘트가 뜹니다. 예라고 눌러서 사원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고요. 자, 그 사원별로 근로자별로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원투, 월세, 연말정산 입력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자, 먼저 소득명세가 되겠습니다. 소득명세는 현 근무지의 소득은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급여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전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요. 주 근무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근무지가 2곳 이상이거나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정보는 추가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종전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타 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20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보시면 다른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다라고 하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 미리 보실 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밑에 보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는 용어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다른 게 아니다. 동일한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 지급명세서는 세무서에다가 보고하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보관용은 소득자 보관용과 발행자 보관용은 원천징수 영수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발행하지 않은 원천징수 영수증은 자, 보실 때에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종전 근무지로 등록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등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등록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상에서는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정보를 확인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세액명세라고 나오는데 세액명세에는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에 대한 부분, 이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등록을 하시는데 하단 부분으로 내려오면 자,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있죠. 기납부세액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납부세액에 입력하는 부분은 결정세액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73번부터 76번까지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74번에 주근무지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등록을 하시는 순간 연말정산은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72번 결정세액 기준으로만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중간에 보시면 종합소득공제에서 연금보험료 공제와 보험료에 대한 부분, 특별소득공제 중에 보험료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납부한 부분하고 건강보험료 납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종전근무지에 대한 공제보험료 명세에서 건강보험료와 그 국민연금 관련되는 보험료 납부 내역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등록해 주시고요. 내용이 없으면 등록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다른 회사에서 발급한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는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 205페이지와 206페이지에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내용 설명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소득명세에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재취직자 정보 등록하는 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명세가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부양가족 쪽으로 넘어갑니다. 부양가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에 대한 지출 정보를 등록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원 등록을 할 때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했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과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사원 등록 때 누락된 정보가 있다,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입력하게 되면 당연히 사원 등록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등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신 후에 인별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해주시면 이 등록된 정보들이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게 되면 세액계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지출자 정보 자료 구분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 창이 뜹니다. 보험료 등 공제 대상 금액. 자, 급여 대장상에 나와 있는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 보장성 장애인 관련되는 보험료를 국세청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과 기타 정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세청에서 받은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금액을 입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인별로 더블 클릭을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보시고 그래서 인별로 한번 챙겨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의료비 지급명세서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바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동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빈코드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제공한 거다라고 하면 국세청 선택하시고, 국세청이 정빈코드인 경우에는 상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명에 의료비 공제 대상자의 성명에는 F2번 그러니까 부양가족을 선택해서 일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일괄. 그러니까 아까 건강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관련해서는 인별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이동을 하면서 등록을 했습니다만은 의료비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바로 더블 클릭해서 의료비 지급명세서에서 일괄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안기영, 이미숙, 안철이, 그 다음에 기타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의료비 세액공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는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인별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안기영 본인 교육비, 이미수, 안철이 대학생인 자녀 교육비. 자, 금액을 입력하시고 교육비에 대한 부분, 어떤 자녀의 한도를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하단 부분에 보시면 취약전 아동,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본인, 장애인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뭐 5번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인별로 하단 부분에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실 때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도서, 전통, 대중교통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구분된 정보들은 간소화해서 제공되는 정보로서 다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기부금에 대한 부분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기부금 입력이라고 해서 인별로 F2번 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를 조회해서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종류별로 쭉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별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기부금 명세서가 자동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부금을 입력하고 나면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부금 입력을 한 후에 기부금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기부금 조정으로 넘어가서 하단 부분에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해서 클릭을 하셔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 코드별 공제 대상 금액을 불러오겠느냐라는 멘트가 뜹니다. 예라고 눌러서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되면 그 금액을 공제 반영으로 넣게 됩니다. 공제 반영으로 넣어서 확인 버튼을 통해서 공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공제 금액 반영이라고 눌러서 저장하고 종료하시면 됩니다. 종료하시면 해당 연도에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물론 2월 되는 금액이 있다면 2월 금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기부금 명세서에 있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월 공제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기부금 명세서를 별도로 실행하셔갖고 만드시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직접 2월 기부금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2월 공제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기부금에 대해서 입력이 되면 기부금을 입력하고 기부금 조정해서 공제금액 계산을 통해서 당연도 공제금액까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전부 다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다음 탭으로 넘어갑니다. 연금저축 등에 대한 로마 숫자 1번, 로마 숫자 2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1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퇴직연금과 과학기술공제회에 납입한 거, 그 다음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퇴직연금이 있다라고 하면 퇴직연금을 선택하시고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납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400만 원 납부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에 대해서 300만 원 납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 내역을 입력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공제율을 자동으로 판정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기영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개인연금저축하고 연금저축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소득공제고 하나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 로마 숫자 2번으로 가면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정보가 있으면 동일하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월세 주택 임차 관련되는 부분, 월세세액 공제는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면 쭉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례에서는 연간 3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우리 주택자금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넘어갑니다. 자, 연말정산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F8번 상단 부분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록한 내용을 연말정산에다가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통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부양가족에서 등록되어 있던 정보들이 다 반영이 돼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나 이런 주택자금공제, 특히 주택자금공제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쪽에서 보시면 탭에서 보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즉 특별세액공제 쪽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관련했고요. 월세세액공제했고 주택임차 차익금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그러니까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세액공제라든가 이자소득공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빠져 있죠. 그 빠져 있는 부분들은 하단 부분으로 내려오면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서 하단 부분으로 내려오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 앞에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로이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노란색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에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주택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에 있으면 요건이 맞으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 대출분으로 350만 원 있는 걸로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중에 앞에 탭 부분에서 적용 안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노란색 있는 부분, 주택자금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추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도 사실은 부양가족 탭이나 연금저축 이쪽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연말정산 때 반영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입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경우 적용 대상자는 법인 대표자만 연말정산 때 적용이 됩니다. 개인 대표자는 종합소득신고 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말정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우리 213페이지, 14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소득공제 내용들이 전부 다 반영이 돼서 연말정산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자료를 그러니까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하는 방법이 우리 위에 보시면 CF1 작업 완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컨트롤 F1 작업 완료. 작업 완료 메시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안기형은 동그라미 표시, 완료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면서 연말정산이 그냥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안기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자,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용카드나 기부금이나 의료비 이런 부분들은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신청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연말정산 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근로소득공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Shift F8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먼저 사원을 불러와야 되겠네요. 사원 불러오기를 통해서 계속근무자 불러오고요. 자, 백두산, 안기영, 속리산 있습니다.
자, 이 직원들 전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Shift F8 불러오기를 누르면 체크된 사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불러오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공제 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료비 지급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이미 작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F4 사원 불러오기를 통해서 사원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 정보들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작성할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정보를 등록할 때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정보 차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에 빨간색으로 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안기영 씨처럼 정확하게 연말정산 때 반영되고 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 차액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도록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차액 부분이 나타나는 케이스는 적용을 받을 수가 지급명세서가 잘못 작성된 거기 때문에 차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기부금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도 사원별로 기부금을 불러와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안기영 씨 같은 경우에 자, 기부금 명세서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요. 기부금 조정에 들어가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기부금 명세에서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오면 공제 금액 계산 클릭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공제 금액 반영하고 저장하고 종료하면 다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백두산을 한번 보시면 백두산의 경우에는 전년도 2월 된 기부금이 있다라는 거죠. 전년도 2월 된 기부금에 대해서 반영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2월 공제 부분을 일괄 설명드리기로 하고 219페이지에 기타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근로자가 소득세법상의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3만 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건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건지 어떤 게 유리한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이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보시면 우리 연말정산 입력 쪽에 와서 상단 부분에 보시면 참고에 특별세액공제 적용분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자,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결정세액과 표준세액을 적용했을 때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그러니까 신고서를 마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2월 된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월 된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 방법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설명을 하나 생략한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우리 교재 사례 부분을 잠깐 보면 사례가 그 227페이지에 안기영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주택자금 관련되는 정보들이 다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정보들이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PDF로 자료를 내려받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PDF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SF 연말정산 간소화 PDF라고 있죠. 자, 요걸 클릭을 하셔갖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2018년도 연말정산 지원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기로 넘어가서 자료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 2017년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PDF 클릭을 하게 되면 백두산, 안기영, 송창식 관련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PDF 블록이 파일 블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상관없는데 개별적으로 적용을 하신다면 파일 블록을 통해서 저장된 파일을 선택하셔서 PDF 자료 적용하기를 누르면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와 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우리 국세청에서 내려받은 PDF 파일과 비교해서 정보들을 자동으로 반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부금 2월 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기부금은 사실은 뭡니까?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 못 받는 기부금하고 법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세액 공제액이 차감 후 산출세액을 초과해서 공제 못 받는 기부금도 10년간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공제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서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기부금 명세서를 통해서 기부금을 반영하면 되는데 기부금을 입력을 하시는 방법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가 있을 때 부양가족 탭에서 기부금을 입력을 했었습니다. 기부금 입력과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기부금 명세서에서는 기부금 조정 쪽에서는 당해 연도에 발생된 기부금만 입력이 되고요. 그러니까 2월 된 기부금은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2017년도 때 백두산이 2월 된 기부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면 좋은데 수동으로 지금 반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 명세서를 우리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아닌 기부금 명세서 쪽으로 들어와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자, 백두산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부금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서 위에 보시면 전년도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년도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전년도 2월 금액을 불러오겠느냐라는 멘트가 뜹니다. 그래서 예라고 누르게 되면 전년도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2월 받지 못한 기부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전년도 기부금 2월 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전기분을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전기분을 실행을 하면 백두산을 선택을 해서 기부금 조정으로 가면 480만 원이 16년도에 2월 된 부분이 있죠. 16년도 2월 돼서 17년도에 왔는데도 공제를 못 받고 2월 됐다라는 멘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고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면 2월 금액에 반영이 돼 있죠. 공제 금액 계산 쪽에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서 공제 금액 반영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면 당해 연도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2월 금액이 반영이 돼서 공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백두산에 대한 부분을 Shift F2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불러오기 메뉴나 아니면 부양가족 공제 탭을 통해 갖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2월 금액까지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기부금을 입력할 때는 당해연도 기부금은 손쉽게 입력을 할 수 있지만 2월 된 기부금까지 입력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메뉴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부금 명세서에서 별도로 2월 기부금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신 후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 224페이지의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부금 금액을 반영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2월 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시의 유의사항에 써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전 연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음 순서에 따라서
2월 된 기부금이 변경된다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때 한번 2월이 되고요. 이후에 종합소득신고 시에 우리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하기 때문에 2월 된 기부금이 다시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반영하실 때는 이 2월 된 기부금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종소신고 때 기부금 2월 명세서를 확인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26페이지에는 참고에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부금하고 2월 공제 여부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2월 공제가 안 됩니다.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하고. 근데 법정과 지정은 2월 공제가 가능하고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지만 발생 연도는 13년도 발생분부터 10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례 부분 안기형에 대한 사례 부분은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정산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백두산, 속리산 전부 다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업 완료했습니다. 작업 완료했다라고 하면 이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정보들은 2월달 2019년도 2월달 급여대장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작업 연도를 2019년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변경을 하고 2월달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2월달 급여자료로 들어갑니다. 급여자료로 들어가서 우리 백두산 안기형에 대한 연말정산분을 우리 F7 중도퇴사자 정산 옆에 보시면 삼각표시가 있습니다. 역삼각표 있는데 연말정산분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자, 요 세 사람들 보니까 10만 원 넘는 사람이 없죠. 10만 원 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분납을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분납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반영을 확인을 하시고 전체 선택을 해서 연말정산 데이터 반영하기를 누르게 되면 우리 급여대장상에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연말정산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이 환급금액이나 추가납부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상단에 연말정산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월분 급여대장이 완료가 되면 19년도 2월달 연말정산을 통해서 완료가 되면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2월달 정기신고분으로 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반영을 하면 2월분 근로소득과 연말정산분이 합쳐져서 환급세액이 127,880원이 나옵니다. 이 환급세액이 당월 발생 환급세액 일반 환급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 부분이 조정 대상 환급액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차월 2월 환급세액란에 27만 880원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감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 환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12만 7,880원은 회사 돈으로 미리 직원들에게 환급을 해주고 추후에 3월달 원천징수 세액하고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240페이지에 환급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환급 신청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우리가 환급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21번 환급 신청란에다가 신청액에다가 12만 7,880원을 입력하게 되면 상단 부분의 환급 신청란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엔터를 치니까 환급 신청에 신고 구분에 환급 신청에 체크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환급 신청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확한 환급세액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원천징수에서 보시면 세 번째 탭에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환급신청서로 와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는 자, 소득 구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F2번이나 아니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1번 근로부터 시작해서 10번 수정신고까지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1번 근로로 입력을 합니다. 1번 근로로 입력하면 연말정산분에 대한 귀속연월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2월 분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에서 F2번을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간이세액, 중도퇴사, 일용,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작년도 기준으로 세 사람한테 소득이 지급된 총 금액 2억 6,404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결정세액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서 총 결정세액 986만 4,638원,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 1,055만 7,368원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하면 차감세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정환급세액이 있습니다. 2월분 원천징수세액하고 충당된 부분이죠. 56만 4,850원입니다. 이걸 입력하고 나면 환급신청액이 12만 7,880원이 나옵니다. 12만 7,880원 하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쪽에 우리 21번에 환급신청액으로 기록했던 금액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면 원천징수 환급신청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요 금액은 30일 내에 국세청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금이 입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입금되는 자금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환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니까 상단 부분에 보시면 환급신청서 작성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연말정산 관련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우리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연말정산 이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